15장 6절 매개변수 공면과 그 넓이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주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간 공면을 매개변수로 표시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그 공간 공면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시간에는 공간 공면을 매개변수로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방법은 앞절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공간 곡선을 매개변수로 표시하는 방법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공간 곡선 C를, 커브 C를 매개변수 T를 이용해서 표시하는 그 매개변수 표현 방법과 벡터 표현 방법을 같이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아이디어를 그대로 공간 공면으로 확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독립변수 T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를 A에서부터 B까지였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모든 실수는 수직선상에 1대1 대응을 시킬 수가 있어서 이와 같이 직선 위에다가 대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T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 A에서부터 B까지 있을 때 우리는 다음 같은 대응 관계를 이용해서 공간 곡선을 표시해 보려고 합니다. 공간상에 있는 곡선을 표시하려다 보니까 X, Y, Z 세 개의 좌표의 성분을 표시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X는 XT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Y는 YT로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Z는 ZT로 표시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X, Y, Z 공간상에 있는 점의 좌표를 이와 같이 매개변수 T에서 표현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매개변수 T를 이용해서 표시했을 때 우리는 그 곡선이 다음같이 주어졌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커브 C가 이와 같이 주어졌다라고 볼까요? 자, 우리는 곡선 위에 있는 이미 한 점을 필요놨을 때 이 점의 좌표를 X, Y, Z라 한다면은 우리는 이 점을, 이 공간 곡선을 벡터 형태로 표시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시점은 원점으로 하고 종점은 P로 하는 이런 벡터를 표시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벡터를 우리가 RT라 표시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RT를 표시하기 위해서 XT, I 벡터, XT는 여기 나와 있는 이거예요. YT, ZT를 이용해서 다음 같은 벡터 형태로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앞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ZT, K 벡터요. 또는 이렇게도 표시할 수 있지만 또는 IJK 결합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지만 순서상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역시 앞에서 배웠습니다. 자, 이런 표현 방법을 공간 곡선 C의 벡터 표현 방법이라 얘기를 하고요. 이런 표현 방법을 우리는 공간 곡선 C의 매개변수 표현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T를 매개변수로 하고요. T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A에서부터 B까지네요. 그리고 이 방정식을 매개변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매개변수 표현 방법이나 벡터 표현 방법이나 형식적인 모양만 약간 달라져 있을 뿐이지 대동소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와 같이 공간 곡선을 표시할 때 매개 방정식이나 또는 벡터 방정식으로 표시할 수 있었던 것처럼 공간 공면을 동일하게 매개 방정식과 벡터 방정식으로 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음같이 공간상에 공면이 하나 펼쳐져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공간상에 공면이 이렇게 있어요. 공면을 서피스의 약자를 써서 S라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다뤘던 공간 곡선과는 다르게 여기는 면이 주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쪽의 좌표계에서 우리는 앞에서는 매개변수 T를 이용해서 표시를 했었습니다만 우리는 이제 매개변수가 하나만 갖고는 이 공간 공면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개변수를 두 개를 이용해서 공면을 나타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를 편의상 U, 그리고 여기를 V라 놓겠습니다. 이때 매개변수를 선택하는 이 알파벳은 항상 고정적입니까?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UV를 쓸 필요는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극좌표계를 쓸 때는 R과 세타로, 그 다음에 원기둥 좌표계를 쓸 때는 만약에 Z값이 고정되어 있다면 역시 R과 세타로 표시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R이 고정되어 있다면 여기는 세타고 여기를 Z라 쓰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구면 좌표계를 쓸 때 로의 값이 일정한 상수라고 한다면 여기를 파이, 여기를 세타로 써도 무방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U하고 V는 그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냥 알파벳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 매개변수를 편의상 UV라 표시했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U하고 V가 취할 수 있는 영역을 이 왼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걸 도면의 약자를 써서 D라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D 안에 있는 임의의 점들은 UV 평면상에 있는 점들이기 때문에 UV로 표시가 되겠죠. 자, 그럼 이 안에 있는 각각의 점에 대응하는
공간상의 점을 표시하려고 하는데요. 이 공간상의 점, 요 점의 좌표를 XYZ를 한다면 여기를 X축, 여기를 Y축, 여기를 Z축이라 놔보겠습니다. XYZ축이라 놨을 때 우리는 요 위에서 위치 벡터로 표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우리는 얘를 위치 벡터로 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점을 원점으로 하고 종점을 P로 하는 위치 벡터를 R로 표시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위에 있는 경우와는 다르게 여기서는 UV 좌표계를 매개변수로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T가 매개변수였었죠. 우리는 공간 공면을 표시할 때 유사성이 있어요. 여기는 UV로 이렇게 표시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RUV를 표시할 때 밑에다 내려 써볼까요? RUV를 표시할 때 우리는 X좌표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개방정식 표현을 먼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상에 있는 점 XYZ를 UV를 이용해서 표시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X좌표, Y좌표, Z좌표를 모두 다 U와 V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UV는 보다시피 정역 T 안에 있는 임의 원소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이 공면을 나타낼 때 이 공면의 벡터 방정식 표현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표현했던 것처럼 X, Y, Z에 대한 IJK 결합으로 표시하듯이 여기서도 그렇게 하도록 할까요? X, Y, Z가 이와 같이 되어 있는데요. 이들의 I 그리고 IJK의 결합으로 표시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J가 되고요. 그 다음에 Z, UV, K와 같이 되겠죠. 여기까지가 됐나요? 자, 또는 이렇게도 쓸 수 있지만 IJK를 다 떼어내고 이렇게 순서상 형태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XUV, YUV, 그리고 ZUV와 같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와 같이 해서 우리는 공간 공면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해서 앞에서 공간 곡선을 표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공간 공면을 매개변수를 두 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기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다루게 되는 이 UV에서 X 성분, Y 성분, Z 성분에서 우리는 앞으로 이런 것들을 가정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여기 있는 이 XUV, YUV, ZUV는요, 다 같이 U와 V에 대해서 편미분이 가능하고 더 나아가서 그 편미분한 것도 연속이라고 가정하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저 뒤에 가서 우리가 공면의 넓이를 구하거나 그런 문제를 다룰 때 좀 더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속인 일개 편도함수를 갖는다는 그런 가정하에서 이 공간 공면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공간 곡선을 다룰 때요, 이렇게 일개도함수 R'을 계산할 때 그 함수가 연속이라는 조건 하에서 우리가 보통 다루는데요. 여기서도 그런 조건 하에서 공간 공면을 매개변수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토대로 해서 자, 다음같이 여기 있는 이 X, Y, Z는요, 각각 U와 V에 관해서 편도함수를 구할 수 있는데 일개 편도함수를 모두 다 구할 수 있는데 그들이 다 연속함수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앞으로 요 U하고 V를 매개변수라 얘기를 할 것이고, 그리고 그와 같이 U와 V로 표시되는 방정식을 매개변수 방정식이라 얘기를 하고, 매개변수에서 표현되는 이 공면 S를 매개변수 공면이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리고 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매개변수 공면을 위치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하려고 합니다. 이해가 됐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공간 공면을 매개변수화 시킬 때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나타났던 이런 기호 표기는요, 그때그때 이 공면의 모양에 따라서 이 대응 관계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예제 1번 보겠습니다. 다음 같은 벡터 방정식을 갖는 공면을 확인하고 그려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공면이 어떤 공면인지를 아직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 매개방정식을 한번 잘 분해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가 X좌표, 여기가 Y좌표, 여기가 Z좌표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X는 2 코사인 U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Y는 V가 될 것이고, Z는 2 사인 U 이와 같이 됩니다. 2 사인 U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여기 잘 보면 삼각함수 코사인과 사인이 들어있네요. 그래서 이 x좌표하고 z좌표를 각각 변변 제곱해서 더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은 요거 각각 제곱해서 더하니까 4 코사인의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되죠. 코사인 u의 제곱 더하기 사인, 이거 벡터처럼 표시했군요, 선생님이. 그냥 벡터가 아니라 하나의 매개 변수니까 그냥 UV로만 표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인 U의 제곱 이같이 됐어요.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 되니까 4 이같이 됐습니다. 이 말은 곧 중심이 원점에 있고 반지름이 2가 되는 원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공간상에 있는 곡면은 보다시피 x, y, z가 다 들어있어야 되는데 y좌표가 들어있지 않다는 얘기는 y축에 무관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y축에 무관하다는 얘기는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y축에서 정면을 바라보면은 y축을 중심으로 해서 정면을 바라보면 xz 평면만 보일 텐데요. 바로 그 xz 평면상에서는 이와 같이 원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y가 겉보기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사실은 이 식에서 y는 공간상의 그래프다 보니까 모든 실수를 나타내게 됐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y는 이퀄 v로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여기가 y축, 여기가 x축, 여기가 z축이라 본다면 y축에서 바라보면 xz 평면상에서 중심이 원점에 있고 반지름 2가 되는 원으로 보일 것이고 옆에서 바라보면 y축에 무관하니까 옆으로 길쭉한 원기둥 모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v의 범위를 0부터 3까지 뭐 제한을 둔다든가 하고 u의 범위를 0부터 2분의 파이 이렇게 제한을 둔다고 가정해 볼까요? 얘는 지금 특별하게 제한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원기둥 전체를 그려놨지만 예를 들어서 u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로 되고 그리고 v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0부터 3까지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한을 두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런 이 원기둥 표면의 일부분의 모양이 그려지게 됩니다. 즉 원기둥 표면의 일부분의 모양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덧칠해 볼게요. 자, 이렇게 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곡면이 있죠. 자, 이렇게 원기둥의 일부분이 나오게 된 이유는 u와 v를 범위를 제한을 뒀기 때문이고요. u와 v의 범위를 제한을 두지 않으면 원기둥 전체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원기둥 전체를 나타내는 그림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런 모양입니다. y축에서 바라보면 xz 평면상에서 중심은 원점이 있고 반지름이 2가 되는 원 형태를 보일 것이고 약간 밖에 나와서 이렇게 바라보면 이렇게 y축에 무관한 원기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u와 v를 이렇게 제한을 두면 보다시피 요 노란색으로 표시했던 이렇게 아치형 모양의 곡면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이런 모양의 곡면이 그려지게끔 하려면은 UV를 제한을 두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UV 좌표계를 이용해서 공간 곡면을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었는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 점을 지나면서 U축의 평행 직선을 하나 그어볼까요? 노란색 직선을 그었을 때 이 노란색 직선상에 있는 점들이 갖고 있는 특징은 바로 이 V좌표가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V좌표는 고정되어 있지만 U좌표는 왔다 갔다 움직이죠. V좌표는 딱 한 점에 고정되어 있어요. 자, 이제 노란색 직선상에 있는 각각의 점들을 여기다 대입했을 때 이 공간상의 곡면들이 나타날 텐데요. 이 V좌표는 하나로 딱 고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은 U만 움직이니까 마치 뭐예요? 움직이는 변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일변수 함수처럼 보이겠네요. 일변수 함수라면 공간상의 곡선이 그려진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죠. 자, 그래서 노란색 직선이 즉 U좌표만 움직이게 되는 이 노란색 직선의 변화에 따른 곡선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서 그 곡선이 이렇게 움직였다고 가정할게요. 자, 요 점일 때 대하는 점이 요 점 P였다고 가정한다면 바로 이렇게 움직이게 될 텐데요. 이 곡선을 우리는 앞으로 잘 보세요. 얘는 U좌표만 움직여서 생긴 대응하는 곡선이라서 얘를 U커브라 얘기를 합니다. U곡선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이제 V축의 평행한 직선 하나 그어볼게요. V축의 평행한 직선, 이거 이제 그림사로 보면 직각이네요. 자, 이제 V축의 평행한 직선에 대해서 이 주황색으로 표시했던 직선이 갖고 있는 특징은 U좌표가 고정되어 있고 오히려 V좌표가 움직이죠. V만 움직입니다. 이거에 대응되는 곡선상의 점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똑같이 요 점을 교차한다고 보겠습니다. 이건 반드시 수직이란 보장은 없습니다. 얘는 수직일지라도 얘는 직교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단지 이 주황색으로 표시했던 점들 상에서의 이 UV 좌표계에 대응하는 공간상의 점이 여기에 표현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얘네들을 뭐라 얘기를 하냐면 얘는 잘 보세요. V만 왔다 갔다 움직이죠. V가 움직여서 생긴 곡선이라는 뜻에서 얘를 V커브라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는 U커브하고 V커브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노란색의 평행한 직선들을 여러 개를 그어 볼까요? 그럼 거기에 걸맞게 이런 U커브들이 공간 공면상에 계속 나타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주황색의 평행한 직선들을 계속 그어 본다면 거기에 걸맞게 이렇게 V커브하고 역시 V커브의 여러 종류의 V커브들이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우리는 뒤에 가서 이런 휘어진 곡면의 넓이를 구할 때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곡면이 이와 같이 UV로 표시가 된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서 더 많은 예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지금 막 설명했던 내용들이고요. 자, 이제 예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번은 RUV가 이렇게 X 성분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가 X고 얘가 Y고 얘가 Z예요. 자, 이와 같이 되어 있을 때 이거 X, Y, Z 성분인데요. 사실 이 그래프를 손으로 일일이 그린다는 것은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책에도 저자가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서 그려보시오 라고 해놨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매개변수 방정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3차원 공간상의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는데요. 앞서도 설명했던 울프렘알파닷컴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직접 명령어를 입력하면은 이런 문제를 손쉽게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우린 지금 교재에 있는 그림을 그냥 따로 여기다 그리지 않고 여러분들 교재 각자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Z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감아 올라가는 그런 곡면이 나타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매개변수의 변화를 하나하나 살펴봄으로 해서 어떻게 움직이는 곡면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손으로 그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재 그래프 그냥 활용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접 그리진 않도록 할게요. 자, 이와 같이 이렇게 복잡한 매개변수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면은 그 그래프의 개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예제 3번 보도록 할까요? 위치 벡터 R0가 되는 점 P0를 지나고 두 개의 평행하지 않는 벡터 A와 B를 품는 평면을 나타내는 벡터 함수를 찾아보세요 라는 얘기예요. 즉 평면에 대한 벡터 함수 표현을 살펴보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 그림으로 살펴보면 대략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이제 이미 어떤 3차원 공간의 좌표를 아무데나 그려놓고요. 자,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잘 들여다보면 위치 벡터가 R0 주어지는 점 P0가 있어요. 공간상의 점 P0가 여기 있습니다. 위치 벡터가 바로 R0라는 벡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점이 원점이 되는 벡터를 위치 벡터랍니다. 자, 그리고 P0를 지나고 두 개의 평행하지 않는 벡터 A와 B를 품는 평면을 나타내는 벡터 함수를 구하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런 평면이 하나 있었더라 볼게요. 편의상 이런 평면이 있었더라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개의 벡터를 품는 평면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제 평행하지 않은 두 개의 벡터, 이 파란색 벡터를 A 벡터라 놓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벡터를 B 벡터라 놔 봅시다. 자, 이렇게 됐어요. 이 파란색 A 벡터와 빨간색 B 벡터를 모두 품는 평면이 이 평면이라 가정했을 때 평면 위에 놓이는, 물론 평면이 이렇게 일정한 영역만 있지는 않겠죠. 사실상 무한평면인데요. 정역을 제한 두지 않으면 무한평면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요 끝점을 하나 생각해 보도록 하죠. 요 끝점을, 요 점을 P라 놔 보겠습니다. 자, 그럼 P0에서 P로 가는 요 벡터를 P0, P 벡터라 놔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우리 편의상 요 벡터를 R 벡터 할까요? 그냥 편의상 우리 R 벡터라 놔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황색 벡터는 다음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면 이 A 벡터에다가 적당한 상수별에서 여기까지 늘리려고 합니다. A 벡터를 적당한 상수별에서 여기까지 늘려요. 자, 늘리는데 그 상수를 매개변수를 이용해서 표시할 거예요. 매개변수를 UV로 그냥 표시하도록 할까요? 그래서 U는 그냥 적당한 비례상수를 나타내는 식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A 벡터에다 U배를 해서 이만큼 늘렸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B 벡터에다가 적당한 상수배를 해요. 적당한 상수배를 해서 그 상수배를 V라 놓겠습니다. V, B 벡터라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UA 벡터 여기까지고 VB 벡터 여기까지인데요. 이 그림은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벡터 방향이라고 봤을 때 이 두 개의 벡터의 합으로 얘를 표시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식을 다음같이 표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 P0를 반드시 지나면서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벡터를 모두 품는 평면의 벡터 함수를 나타낼 때요. 우리는 다음같이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벡터를 위치 벡터를 표시하려고 하거든요. 자, 이제 시점이 원점이 되고 종점이 P가 되는 벡터. 요 벡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 벡터를 우리가 그냥 R이라 쓰는 게 낫겠네요. 요건 그냥 놔두고요. 여기를 R로 씁시다. 이 하얀색 벡터를 R 벡터로 놓겠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 R 벡터를 찾는 거예요. R 벡터 이걸로 바꿨어요. 자, 이 그림을 보세요. 노란색 R0 벡터에다가 노란색 R0 벡터에다가 플러스 여기 주황색으로 가는 P0에서 P까지 가는 벡터를 더하면 되겠군요. 여기까지가 됐나요? 자, 그러면 색깔 구별 없이 가겠습니다. R0 벡터에다가 P0에서 P로 가는 벡터는 이 보라색 벡터에다가 이 초록색 벡터를 더하면 돼요. 색깔 구별 없이 갑니다. UA 벡터 더하기 VB 벡터가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만약에 U와 V를 제한을 둔다면은 작은 이렇게 평면을 만들 수 있어요. U를 0부터 1, 뭐 V를 0부터 2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둔다면 따로 만약에 U와 V를 제한을 두지 않으면 이 평면이 이렇게 일정한 영역만 있는 게 아니라 무한 평면을 나타내게 돼요. 자, 이렇게 매개 변수를 U하고 V를 이용해서 표시할 때 U를 어디서부터 어디, V를 어디서부터 어디 하면 제한된 평면만을 나타낼 때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요 P0를 반드시 지나면서 두 개의 벡터 A하고 B를 모두 품는 평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 평면의 벡터 방정식이 이렇게 되고요. 매개 변수 방정식으로 표시한다면 제1, 제2, 제3 성분으로 하나하나 분해해서 표시하면 됩니다. 그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우리는 지금 설명했던 내용이 이거예요. 책에는 이 평면만 그려져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위치 벡터까지 다 포함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해 되셨죠? 자, 이번에는 예제 4번을 보겠습니다. 구면을 매개 변수로 표현해 보세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구면을 구면좌표기로 표시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구면을 이제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표시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다시피 등호예요. 따라서 중심의 원점이 있고 반지름 A가 되는 구의 겉의 면만 얘기합니다. 겉의 표면이에요. 그 표면을 어떻게 표시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입니다. 자, 구의 표면을 매개 변수 방정식을 이용해서 표시하려고 하고요. 또는 뭐 벡터 방정식으로 표시해도 되겠죠. 자, 구를 표시할 때 우리는 구면좌표기가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x좌표는 로 사인 파이 코사인 세타, y좌표는 로 사인 파이 사인 세타, z좌표는 로 코사인 파이잖아요. 자, 이때 우리는 로는 좌표축의 중심에서부터 구의 표면까지의 거리인데요. 좌표축의 중심도 원점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로는 보다시피 A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A는 양수잖아요. 반지름이니까. 그래서 하나의 상수값이에요. 그래서 로를 하나의 고정된 상수로 취급한다면 남은 변수는 파이하고 세타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도 얘기했듯이 공간 공면의 매개 변수 UV는 항상 고정된 알파벳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죠. 상황에 따라서 R 세타를 쓸 수도 있고 또는 파이하고 세타를 쓸 수도 있어요. 아니면 X나 Y를 써도 무방할 때도 있고요. 편한 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구면좌표기를 쓸 생각이니까 우리는 UV를 그냥 써도 되지만 이왕이면 앞에서 배웠던 알고 있는 좌표기를 쓰는 게 더 혼란스럽지 않고 좋을 것 같으네요. 그래서 U 대신에 파이로 그 다음에 V 대신에 세타를 이용해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까요? UV 좌표기 대신에 파이 그리고 세타 좌표기를 여기다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구의 표면을 나타낼 때 우리가 로 파이 세타 이렇게 표시할 때요. 로가 취할수 값은 구 내부 전체를 얘기한다면 0부터 A까지라고 하지만 지금 구의 표면만 얘기합니다. 등호거든요. 구의 표면만 얘기하니까 로는 A로 고정되어 있어요. 로는 이미 A로 딱 고정되어 있는 상태고요. 파이는 어떻게 돼요? 북극점에서부터 남극점. 그러니까 파이가 취할수 값은 0부터 파이레디안까지예요. 파이가 취할수 값은 0부터 파이레디안입니다. 세타는 한 바퀴 삥 돌아야 되잖아요. 0부터 2파이레디안까지예요. 그래서 여기 정도가 2파이레디안이었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직사각형 영역이 바로 D가 됩니다. 이 직사각형 영역을 D라 했을 때 D 상에서
우리는 X좌표, Y좌표, Z좌표를 다음같이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는 이미 A로 고정되어 있어요. 구면좌표계와 직교좌표계 사이에 1대1 대응관계를 쓰려고 합니다. X는 로 그리고 코사인 파이, X는 로, 사인 파이 그리고 코사인 세타잖아요. 사인 파이 그리고 코사인 세타와 같이 되고요. Y는 로, 사인 파이, 사인 세타입니다. Z는 로, 코사인 파이였고요. 여기서 로 대신에 A로 고정시켜 놓은 거 이해됐죠? 따라서 우리는 변수가 보다시피 파이와 세타만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제 얘네들을 각각 제곱해서 더해보세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하면은 A제곱 사인 파이 제곱만 남고 다시 Z제곱을 더하면은 A제곱 코사인 파이 제곱이니까 A제곱 묶어내면 사인 파이의 제곱 더하기 코사인 파이 제곱은 1이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쪽에서 구면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이와 같이 공간상에 X축, Y축, Z축이 있을 때 보다시피 중심이 원점에 있고 반지름이 A가 되는 구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얘를 벡터 방정식으로 표시한다면 공면 S를 벡터 방정식으로 표시할 때 UV 대신에 파이와 세타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좌표도 파이와 세타로 여기 있어요. A 사인 파이 그리고 코사인 세타 I 벡터, Y좌표는 A 사인 파이 그리고 사인 세타 J 벡터, 그리고 Z좌표는 A 코사인 파이 그리고 K 벡터 이와 같이 됩니다. IJK 결합으로 표시하기도 하고 순수성으로 표시해도 무방합니다. 자, 이것이 구면을 매개 방정식으로 표시한 식입니다. 이때 파이가 취할수 있는 값은 요 왼쪽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 0부터 파이에 대한까지, 세타는 한 바퀴 빙 도니까 0부터 2파이에 대한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앞으로 구면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구를 매개 변수로 표시하는 거 잘 알아두세요. 자, 이번에는 원기둥을 매개 변수로 표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원기둥은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저희 예제 5번은 여기다 풀어볼까요? 세워져 있는 수직 원기둥이 있잖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원기둥 좌표계를 써서 표시해 보도록 하죠. 예제 4번은 구면 좌표계를 이용해서 표시했다면 얘는 중심축이 Z축이고요. 반지름이 2가 되는 원기둥이 Z 이퀄 0부터 Z 이퀄 1까지예요. 여기가 1까지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제한된 영역의 원기둥입니다. 이 원기둥을 매개 변수로 표시해 보세요라는 얘기예요. 이 원기둥의 표면을 매개 변수로 표시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원기둥의 표면을 매개 변수로 표시할 때 우리는 다음같이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 잘 보면 원래 R 세타 Z 좌표계를 쓰잖아요. R 세타 Z 좌표계. 그래서 R이 취할 수 있는 값은 이 원기둥 내부구를 다 얘기한다면 R은 0과 2 사이로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 위의 살을 들여다보면 얘를 위의 살을 들여다보면 중심이 원점이 있고 반지름이 2가 되는 원의 경계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얘가 마치 반지름이 A가 되는 구면이었던 것처럼 고정되어 있잖아요. 얘는 반지름이 2로 고정되어 있는 원입니다. 여기는 항상 거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원기둥 좌표계는 원래 R 세타 Z 좌표계인데요. R이 2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세타하고 Z만을 사용해서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세타 Z를 UV 대신에 그냥 여기서는 세타 Z로 그냥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와 똑같이 우리가 계산해 보도록 하죠. 우리는 잘 알다시피 이 원을 표시해 보려고 합니다. 원은 X는 R 코사인 세타인데요. R이 2가 됐으니까 X 위치 대신에 R 코사인 세타, R은 2잖아요. 2 코사인 세타 I 벡터. 마찬가지로 Y는 R 사인 세타, R은 2잖아요. 2 사인 세타 J 벡터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Z를 표시해야 되는데요. 자, 이제 여기서 Z 이렇게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ZK예요. 이때 세타를 매개변수 역할을 이걸 다 표현해야 되다 보니까요. 한 바퀴 삥 돌아야 되니까 0부터 2파이까지가 되고요. Z는 0과 1 사이를 갑니다. 0과 1.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세타와 Z 두 문자로 되어 있고 여기는 파이하고 세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 원기둥 같은 거는 원기둥 좌표계를 이용해서 UV 대신에 원기둥 좌표계를 이용해서 표시하면 좋고요. 이렇게 구면 같은 경우는 구면 좌표계를 이용해서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이번에는 타원 포물면을 매개변수로 나타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타원 포물면을 매개변수로 표시하라. 자, 우리는 어떤 모양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선 얘를 계산하기에 앞서서 좀 더 일반화된 현상을 설명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으네요. 뭐냐면 여기 보다시피 곡면이 앞에 두 예문은 전부 다 음함수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퀄 4로 되어 있었고요.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이퀄 a제곱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다 음함수로 하지만 이런 형태는 양함수 표현이라 얘기를 하죠. z 이퀄 fx y 이퀄 양함수 꼴입니다. 이런 꼴에서 곡면이 이렇게 양함수로 되어 있을 때 곡면을 매개변수화 시킬 때 UV를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독립변수 x와 독립변수 y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뭐 UV를 여전히 써도 되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앞으로 양함수꼴이 주어졌을 때 이 공간 곡면을 매개변수화 시키고자 할 때는 x는 그냥 x, y는 y, 그리고 z는 fxy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가 x, y, z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x는 그대로 x만 쓰고요. y는 그대로 y만 쓰고 z 대신에 fxy를 쓰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거 자주 보게 되는 기호 표기 중에 하나예요. 잘 익혀두세요. 양함수로 주어졌을 때 공간 곡면을 매개변수화 시키는 거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물론 여기서 x하고 y는 뭐 상황에 따라서 범위를 결정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제 6번 이 타원 포물면을 매개변수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원 포물면을 매개변수로 바꿀 때 양함수 꼴이니까 우리는 그냥 uv 대신에 xy를 쓰겠습니다. xi 벡터 여기 위에 설명한 것처럼 yj 벡터 그리고 z 대신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2y의 제곱 2y의 제곱 함수 fx를 그대로 썼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표시하면 되니까 타원 포물면을 매개변수로 표시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xy가 어떤 범위인지는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이제 달라지니까요. 일단 큰 틀만 적어 놓으면 이런 모양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예제 7번 볼까요? 다음 곡면, 즉 원뿔의 위쪽 반이에요. 이 곡면에다가 z 이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씌워버리면 플러스 루트는 이거고 마이너스 루트는 이제 따로 쓰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이 곡면에는 풀면은 두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플러스 부분만을 생각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매개변수 방정식을 구해보세요 라는 얘기인데요. 얘도 모양을 잘 보면 양함수꼴로 되어 있습니다. 양함수꼴로 되어 있으니까 방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제 똑같이 예제 7번에 대한 풀이를 여기다 해볼게요. 자, 곡면을 매개변수로 바꿀 때 양함수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x는 그대로 x로 y는 그대로 y로 z를 그대로 쓰면 돼요. 2배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그리고 k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요. 이렇게 요 위에 예문은 루트가 없었는데 요 아래 예문은 루트가 나오잖아요. 뭐 이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만 때에 따라서 어떤 걸 계산하다 보면 좀 번거로울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다른 방법, 즉 다른 매개변수를 이용해서 표시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얘는 원뿔 형태거든요. 그림을 그려본다면 대략 위쪽에 있는 이런 원뿔 형태입니다. 이런 원뿔 형태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같이 풀이 첫 번째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돼요. 다시 말해서 곡면을 매개변수화 시키는 것이 결코 유일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자신이 편한 대로 그냥 사용하면 되는데요. 그러나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어떤 큰 틀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렇게 양함수일 때는 주로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요. 특별한 경우 빼놓고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요. 구면인 경우는 이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잘 알려지는 어떤 틀은 있으니까요. 다양성은 있지만 큰 틀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곡면을 매개변수화 시키는 것이 결코 유일하지 않다는 뜻에서 얘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구해볼 수 있는데요. 자,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은 다음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얘를 잘 들여다보면 모양 자체가 이게
수평으로 절단하면 이게 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림자 영역은 이렇게 생기니까 입체의 그림자 영역이 원과 관련되어 있으면은 그런 입체는 원기둥 좌표계를 쓰는 것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원기둥 좌표계를 이용해서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특별하게 뭐 Z의 높이가 결정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R과 세타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는 R 코사인 세타죠. Y는 R 사인 세타가 되고요. 그리고 Z는 자, 여기다 대입을 해보세요. Z는 이퀄 2 루트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R 제곱, 코사인 제곱부터 사인 제곱 1이에요. 제곱을 벗겨내니까 2R이 되는군요. 그래서 여기는 2R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보다시피 R과 세타만으로 표시할 수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원기둥 좌표계인데 아까는 오히려 R은 고정시켜 놓고 Z를 이용해서 세타와 Z를 이용해서 표시했는데 이번에는 Z 부분이 ER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R과 세타만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R이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정해져 있어야 되겠죠. 뭐 0부터 만약에 뭐 A까지다. 이건 임의대로 쓴 것뿐이에요. 세타는 보통 이거 한 바퀴 삥 돌아야 되니까 0부터 2파이를 많이 씁니다. 이런 식으로. 요때 이제 R은 거리 개념이에요. 어디까지 갈 것이냐는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매개변수를 표현하는 방법의 다양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이 편한 대로 상황에 따라서 이게 더 나을 수도 있고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으니까요. 상황에 따라서 편한 대로 매개방정식으로 바꿔서 풀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번에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하나 배우려고 합니다. 바로 뭐냐면은 회전 공면을 매개변수로 표현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회전 공면을 매개변수로 표시하는 것은 학교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책의 본문에 잠깐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걸 이용해서 학교 시험에서도 많이 응용해서 시험지를 내고 있으니까요. 회전 공면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림만 잘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림만 보면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면이거든요.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우리는 위의 살을 들여다봤을 때 어떤 공면이 이 그림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다른 공면일 수도 있어요. 자, 위의 살을 들여다봤을 때 얘가 y = fx꼴이 돼 있더라 보겠습니다.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이었더라 볼게요. 이제 x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a에서부터 b까지였었는데요. 자, 이제 임의의 지점에서요.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하나 생각하려고 해요. 자, 이렇게 임의의 지점을 하나 생각합니다. 자, 요 지점을 우리가 편의상 뭐랄까요? Q라 해봅시다. 요 Q라는 점에서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XY죠. 수선의 발 내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예요. 요 길이는 Y가 되는데 당연히 이 곡선의 편의상이 직선으로 그려놨지만 그냥 곡선이라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제 y = fx라는 이 관계식을 당연히 만족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린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 x축에 대해서 이 곡선을 회전시킨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회전시킨 모양이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여기 보다시피 이거 직선을 그려놨기 때문에 마치 이렇게 나팔 모양으로 이렇게 회전면이 나왔습니다만 만약에 여기를 곡선으로 만들었다면 회전면도 곡면이 이렇게 매끄러운 곡면으로 나오겠죠.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회전시킵니다. 이렇게 회전시켰을 때 자, 이 칠판 평면으로부터 이루는 각이 세타만큼을 이렇게 회전시킨 걸 옆에서 바라본 게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가 바로 아까 말했던 Q점이에요. Q점입니다. 그런데 얘가 입체적으로 볼 때 XY 평면으로부터 각 세타만큼 회전이 된 거예요. 요만큼 회전된 요 위치에 점을 P라 놓겠습니다. 요 점의 좌표는 XYZ로 표시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점의 좌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잘 보세요. 얘를 회전시킨다고 할지라도 이 회전시킨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이 분필의 길이가 변하지는 않잖아요. 이 칠판 평면과 이루는 각은 변할지는 몰라도 이 분필의 길이가 회전 변환에 의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 길이가 fx였던 것처럼 당연히 요 길이도 fx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이제 이 바닥에 있는 XY 평면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도록 하죠.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요 점의 좌표를 표시하는데요. XY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리고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리고 저쪽 Y축에 수선의 발을 내릴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x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y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z잖아요.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이 y는 곧 잘 그림을 보니까 여기가 y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그러면은 정면에서 바라볼까요? 정면에서 바라본다면은 이 도형은 다음같이 그려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선의 발 내렸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요 길이가 요 길이를 회전시킨 거니까 이게 fx예요. 양의 xy 평면으로부터 이루는 각의 크기가 세타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요 수선의 발 내렸으니까 요 점 P예요. 이게 Z좌표와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게 Y좌표와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그림을 잘 보세요. 요 길이가 Y예요. 요 길이가 Z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삼각비를 여기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각비를 적용하죠. 자, 이 직각삼각형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계산하니까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 이렇게 되죠. 그 다음 마찬가지 이 삼각형에서 사인 삼각비를 적용합니다.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따라서 우리는 이 공간 공면을 X축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시켜서 얻어지는 이 공간 공면을 매개 변수화 시킬 때 X는 그냥 X를 쓸 것이고요. 대신 Y와 Z를 각각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보다시피 Y는 fx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될 것이고 Z는 fx 사인 세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이때 X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보다시피 뭐 A부터 B까지 X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A부터 B까지가 되고 세타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한 바퀴 삥 돌게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1분만 회전하시고 말 수도 있잖아요. 얘가 0부터 2파이가 될 수도 있고 이거 꼭 정해진 건 아닙니다. 0부터 2분의 파이만 회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X축을 중심축으로 해서 회전시켜서 만들어지는 회전 공면에 대한 매개 방정식표는 이거고요. 그것을 벡터 형태로 표시한다면 R 그리고 여기 보다시피 X와 세타를 이용해서 표시할 수 있게 됐네요. 여기다 쓸까요? XI 벡터 플러스 Y 대신에 FX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J 벡터 그리고 FX 사인 세타 그리고 K 벡터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대로 X, Y, Z를 그대로 쓴 것뿐이고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X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A부터 B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타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한 바퀴 삥 돌면 0부터 2파이고 뭐 이렇게 0부터 2분의 파이나 0부터 파이만 돌릴 수도 있겠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회전 공면에 대한 이렇게 벡터 방정식이나 매개 방정식 표현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그림을 잘 이해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예문을 하나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공면 이 y 콜 sin x라는 0부터 2파이까지라는 곡선을 x축으로 회전시켜서 생기는 공면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공면에 대한 매개변수 방정식을 구해보고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다 풀어볼게요. sin x를 0부터 2파이까지 계산하면 여기가 파이고요. 여기가 0, 여기가 2파입니다. 이거 x축이고요. 이 그래프를 계속 x축을 중심으로 회전시키면 여기도 아래 위로 볼록하고 여기도 아래 위로 볼록한 그런 입체가 나오겠죠. 그것이 우리 교재에 컴퓨터 그래프로 그려놓은 그림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인 그래프를 x축으로 계속 회전시키니까 두 개의 그래프가 동일하게 생겼네요.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자, 우리는 이것을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표시해 보려고 합니다. 얘를 매개변수로 표시해 보세요 라는 얘기예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x 세타를 이용해서 표시합니다. x i 벡터 그리고 함수 fx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sin x를 회전시킨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sin x를 x축으로 회전하니까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sin x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j 벡터 그 다음에 sin x 그 다음에 sin 세타 k 벡터 이와 같이 쓸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x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0부터 2파이까지였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보면 x축으로 회전해서 생긴다라고 있었으니까
이 세타의 범위는 한 바퀴 삥 돌았다고 봤을 때 0부터 2파이까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상으로 나오는 저 공면은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와 같이 해서 공간 공면을 매개변수로 표시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매개변수를 이용해서 공간 공면을 표시하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우리는 이제 저평면이라든가 그런 이런 내용, 그리고 공면의 넓이,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학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저평면부터는요 우리 이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